오늘 선물 받은 밝은 거예요. 분위기로 네. 자, 뉴스3 플러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고 어찌 조정. 0.25%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네, 사실 이제 정프로 골탕 먹이려고 제가 기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0.25%를 만약에 올리면 네. 우리 기준금리가 얼마일까요? 3.5요. 와, 역시 경제신문. 아니 미국 기준금리를 항상 너무 네. 지겹게 듣고 있어가지고 이게 1%. 올리면 1% 차이 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죠? 1% 포인트가 네. 차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글쎄 이제 대체로 시장 전망은 0.25%를 올릴 거다,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계속 미국 물가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CPI 어제도 이제 CPI 정확하게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6.5. 네? 정프로님이 근데 맞았어요? 어제 퇴근길 라이브에서 6.1 이 정도 본다고 소식통이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식통이 오늘 여기서 있어. 나오셔서 뭔가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것 같은 생각이 쪽팔려서 들어요. 안 나오나? 네. 6.5, 네. 그 CPI가 6.5인데 우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꽤 그러니까 미국 그 CPI나 우리 CPI나 저가 생각할 때는 거의 IMF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높은 게. 수준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40년 만에 처음 이제 이런 큰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1.25% 포인트가 차이 나는 한미 간의 금리 차,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그렇죠. 뿐더러 물론 이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다는 어떤 그런 걱정이 있고, 또 가계대출, 가계의 어떤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맞아요.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상당 부분이 그죠? 60-70% 이상이 변동금리로 돼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미국은 거의 다 30년 만기 고정이죠. 고정금리인데, 그래서 이런 부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0.25%를 올릴 거다라는 네. 건데, 이렇게 올리면은 작년에 4월 달에 올리고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올려서 사상 첫 번째로 7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이렇게 제가 네. 살아있을 때 이런 걸 보다니요. 앞으로 이렇게 더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번 금융통화위원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미국처럼 8번으로 이제 줄였는데 이번에 올리고 다음번에 또 올리면 8번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를 다 올리는 거죠. 근데 또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반반인 것 같아요. 0.25 올리는 거는 굉장히 지배적이고, 네. 아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거기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신년사를 이창용 총재가 했는데 네.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올해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우리 지속하겠다. 파월 의장이랑 기조가 좀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비슷하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물론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제 IMF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거든요. 네. 아태 담당 네. 이렇게 책임자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은행은 중앙정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나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없다. 굉장히 씁쓸한데요? 네, 씁쓸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축통화와 우리는 거기에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굉장히 큰 개방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솔직한 소회인데, 적절했는지의 여부는 뭐 이제 판단할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여도원 앵커가 딱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를 올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는 1% 정도가 되는데, 미국이 더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벌어지겠죠. 이번에도 근데 미국도 25bp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다시 1.25로 벌어지는 1.5.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1% 이상의 금리, 양국의 금리 차이가 네. 통상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미국계 자금들 쭉 빠진다. 돈이 네. 이동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채권 시장에 비교적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이럴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요새 오히려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뉴스로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채권 시장 그 중에서도 이제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양국 간의 금리 차이도 중요하지만 네. 한국 시장의 금융 안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이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막 금융시장 요동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빠져나가는 게 명확하게 이제 추세를 그리는데 한국의 금융시장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웬만한 상황이면 양국 간의 금리 차를 상쇄하는 어떤 그 외국계 자금들의 이 머니플로우가 인플로우가 되는 그렇죠. 케이스들이 많고 네. 지금 현재도 올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을 사고 있는 것들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너무 양국 간의 금리 차 물론 이제 이게 뭐 1.5, 1.75 이렇게 벌어지면 그것도 심각하겠죠. 근데 이 정도 1% 내외의 안팎의 어떤 금리 차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네. 특히 미국계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그런 공포감은 조금 안 가지셔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에서 오늘 아마 10시여간 정도 되면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 방송 말미에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뉴스 플로우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기준금리 오늘 네. 결정이 되는데 관련한 부분 쭉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앞서 예고를 해주셨듯이 회사채 시장으로 자금이 엄청 많이 얼마 전에 LG 엔솔이었나요? 예. 수요 예측하는데 돈이 대박이 엄청 물려요.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금융시장이 진짜 역동적이에요. 네. 이게 12월 초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채가 수요 예측이 안 돼서 한전채가 뭐 안 팔린다, 그쵸. 뭐 완전 초우량 회사채들로도 자금이 안 몰린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 회사들 자금 조달한다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권순욱 기자가 그랬잖아요. 시중도가 안 좋은 회사들 뭐 20%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죠? 그래서 최고 그 금리 상한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거 이상 넘어가면 이제 범법 행위가 되는데 이거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던 데가 한 달 반 전인데요. 너무 빠르게. 근데 헤드라인이 뭡니까? 올해 20조 몰린 회사채가 갑. 갑이라는 네. 거예요. 1월 효과 어디까지? 이게 1월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이 크레딧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러시가 네. 예를 들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2주 동안에 걸쳐서 11곳의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의 수요 예측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 기업 공개할 때 IPO 할 때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해서 이거 어느 정도 가격이 얼마 살래 써내는 건데 그쵸. 채권 시장에도 이런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돈이 얼마 몰렸냐? 19조 6,150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이전에 수준이죠. 비교하면. 이전에 비교해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네. 11월, 12월에 비하면 진짜 늘어나. 격세지감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어디냐? KT 트리플 A입니다. 이마트 더블 A, 롯데제과 더블 A. 근데 롯데제과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롯데제과 이런 데들도 사실 한산했거든요. KT에 2조 8천억이 몰려, 이마트 1조 1천억, 포스코 3조 9,700억. 야, 그러고 보니까 포스코가 KT보다 한 노치가 낮군요. 그죠? 예. LGU 플러스가 3조 2,600억, 롯데제가 1조 6천억, 현대제철 1조 8천억, 네. GS에너지 1조 5,600억 이렇게 몰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요 예측도 금리 이 레인지가 있잖아요. 금리 레인지에 저점 부근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저점이라는 금리가 낮은 게 가격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인기다 이런 건데 회사채 수요 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포스코 한 종목에. 예. 5년물의 경우, 잘 나가죠. 5년물의 경우에는 희망 금리 밴드엔 이게 이제 자기 기준 금리가 있는데 네. 여기에 30 bp에서 플러스 30bp, 마이너스 30bp에서 플러스 30bp 요걸 이제 회사가 제시한 레인지인데 네. 얼마의 물량이 대거 몰렸냐? 마이너스 63bp.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단이 마이너스 30 정도라고 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낮춰가지고 0.3 이상 더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을 꽤 높여서 쓰는 그런 수요 예측이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량 회사채 쪽으로 돈이 몰린다. 사실 저도 이제 뭐 금융회사의 PB, 뭐 증권회사의 PB 분들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저도 네. 채권 투자를 하니까 잘 안 들어와요 문자가.
아, 이거 투자 관련한 문자가요? 11월, 12월에는 계속 근데 지금 이제 필요 김프로님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 나왔어요, 사실래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사자가 물리는지 이 문자의 내용이 굉장히 고자세야. 네. 오늘 요거 하나 나왔고요. 네, 금방 될 것 같으니까 하실라면 하시고 이런 분위기.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산가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네. 이 크레딧물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이 정도 벌어져 있을 때 어떤 굉장히 바겐헌팅적인 그런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금융위에서 열심히 작동을 한 거죠.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레고랜드다 뭐 한국생명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또 둔촌주공 등 ABCP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한 50조 정도의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안정감이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량 회사채라든지 우량 CP 같은 것들은 상당히 가격이 네. 정상화됐다. 그래서 비우량 그러니까 이제 투자 적격이 아닌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돌리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했을 때에 투자 이 큰 시중 자금의 흐름은 순서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채권, 그 다음에 우량 회사채, 그 다음에 조금 덜 우량하지만 만기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네. 채권 이런 가격이 먼저 올라주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이 순서를 대체로 지키는데 어쩌면 연초부터 우리 주식시장에 비교적 걱정했던 것보다 훈기를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채권 시장의 크레딧물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우량 회사채지만 네. 조금 있으면 조금 덜 크레딧이 좋은 쪽으로도 자금이 몰릴 거를 간파하고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회사채로 다시금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 우리 김프로님은 네. 연락을 잘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서울 아파트 값의 하락폭이 2주 연속 둔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가파르게 하락했는데 이게 좀 멈췄다는 거죠.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매주 금요일날 이 시간에 부동산 시황 정리를 뭐 비전문가인 제가 해드리고는 네. 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30몇 주 만인가요? 30몇 주 만에 낙폭이 줄었습니다라는 뉴스를 전했는데 이번 주에도 오히려 지난주보다도 더 낙폭이 줄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도가 하나 준비가 돼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도 중에 짙은 파란색일수록 낙폭이 큰 지역이거든요. 서울이 지난주 한 주 동안 0.45%가 떨어졌고 인천이 0.73 그리고 경기가 0.7인데 저게 최대 낙폭을 할 때 서울 기준으로 0.78 뭐 이렇게 됐고 인천 경기는 1% 이상 빠졌던 거거든요. 역시 세종이 워낙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낙폭이 계속 근데 저마저도 좀 줄은 겁니다. 1.14 정도고 부산 0.5, 경남 0.53 지역에서는 아마 부산 경남 쪽이 가장 많이 빠진 걸로 나 있고 네. 대구는 뭐 미분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이 워낙 많은 동네라서 아마 지방에서는 가장 크게 빠졌고 네. 애초부터 강원이나 뭐 이런 조금 좀 한산한 지역은 덜 빠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낙폭이 좀 줄었죠. 네. 서울 기준으로 좀 보시면요. 네. 역시 이 강남의 회복세가 조금 눈에 띕니다. 송파를 제외해놓고 보면 서초라든지 강남 이런 데는 낙폭을 상당히 줄여서 그러네요. 서초는 마이너스 0.15라서 최근 들어서 가장 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마 고가권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의 심리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제를 조금 여유 있게 해줬잖아요. 2주택에 대해서도 네. 이제 과세하는 거를 조금 유예해주고 또 뭐 실거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양 시장에서도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적인 변화가 아마 서울 지역에서는 비교적 고가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 서초 이런 쪽에 네. 아마 조금 금매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지 그렇죠.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전히 이 강남 4구에서는 송파가 많이 빠집니다. 0.42% 빠졌는데 늘 말씀드리는 강북 지역의
도봉, 노원, 강북 이런 데들도 낙폭을 좀 줄이긴 했어요. 도봉이 0.77, 노원이 0.79, 강북이 0.45. 그러니까 1% 넘게 빠지던 국면에서는 여기도 조금은 시세에 회복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등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급매물들이 조금 소화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동산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동네에서 이제 저녁 먹으러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부동산이 이렇게 A4지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는 아파트는 얼마인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그냥 체감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사는 동네의 특성이긴 한데 급급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한산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있긴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 이게 이렇게나 많이 빠졌나 이런 생각이. 대비 평균보다 좀 싸게 있어요. 하는 작년 11월, 12월 같은 경우에 조금 놀랄 만큼 빠진 물건들을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막 민감하게 보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 일부에서는 야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여동원 앵커는 어떻게? 저는 너무 아직 사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덜 빠진 강남 그 지역 내에서도 많이들 살고 싶어하는 그 지역은 정말 끈끈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뭐 갭 투자 수요나 이제 우리 20, 30대들이 투자한 그런 지역을 보면 사실 비강남권, 그렇죠. 그 강북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역시나 이 현금 흐름이 참 좋은 강남이고 그렇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제가 가고 싶은 쪽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추가 금리 인상 예고.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 올릴 게 거의 확실해 보이죠. 급매물 중심의 간헐적 매수 문의만 존재하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에 따른 일부 시장 회복 기대 심리로 매물 가격의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체로 뭐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전셋값 하락 속도도 조금 감소 중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이번 주에 0.82%가 하락을 했는데 전주에서 변동률을 조금 줄여가고 있고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수도권이 마이너스 1.05 그리고 지방이 마이너스 0.48 이렇게 전셋값도 내렸습니다. 전세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임차인 힘든 게 아니라 임대인 힘든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다 힘든 거죠. 그래요? 임차인은 못 받는 분들. 못 받아서. 빌라왕. 전세 사기. 그 나쁜 사람들. 그래서 이 전셋값의 어떤 추이는 아마 이 시중 금리하고 주택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주는 그런 시그널이 사실은 매매 가격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민감한 바로미터가 이 전세 가격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그렇죠. 저도 외국 사람들은 이거 진짜 이해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하는 그런 구조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디 있다더라? 볼리비아인가? 볼리비아 안 가봐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입자가 유리하게 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들었는데.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집값 대비해서. 저도 사실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약간 좀 애매하고 하니까 전세를 요즘에 많이 알아보고는 있는데 근데 되게 궁금한 매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압구정동에 H 아파트 있잖아요. 현대. 아니요. 다른 H. 다른 H. 한양. 한강변에 30평대 아파트가 막 3, 40억 하잖아요. 매가가. 근데 전세가 한 6억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건 뭘까? 워낙 좀 불편해요, 살기가. 그래요? 근데 또 다른 거는 뭐 10몇 억씩 하는데 그래요? 6억에서 이거는 그 안에 뭔가 이제 대출이 많거나 혹은 이제 미국이나 어딘가에 가 계셔서 덜 받고 이제 장기 거주 가능 막 이런 30평, 9평이 6억이라고요? 30평대 초반이 그렇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 보세요. 그래요? 그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구조길래 근데 궁금해서 뭐 부동산 전화해 보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지금 살 게 아니니까. 사실 제가 사는 보고 아파트 있었어요. 전세 굉장히 싼데 워낙 낡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굉장히 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 그렇진 경우도 않아요. 있군요. 근데 사실 들어가서 오면 자체 인테리어를 다 해가지고 살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겨울에 좀 춥죠. 이렇게 지냅니다. 집에서. 추워가지고. 자, 부동산 소식 여기까지 하죠.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쵸.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스타디는 좀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딱 저점을 만약에 실수요라면 딱 저점을 잡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정보나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캐시플로우를 감안해서 집을 사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 부동산에서 이렇게 숨겨뒀다가 네. 아름아름으로 해서 전화해서 판매하고 그런 경우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집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발품 파시면 또 그러니까요. 좋은 가격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기 어떤 남자가 한 명 서 있군요. 멀대 같은 분이 한 분 서 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문이 네. 열리네요. 정프로가 들어오죠. 자, 그럼 뉴스 3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덟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나가오지 마세요. 6시 30분에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켓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